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중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제 4절이죠. 가족의 죽음과 이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가족이 죽는다는 거는 정말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거의 그 최상위권의 스트레스라고 하죠. 특히 남편이 죽는다, 혹은 이제 자식이 죽는다. 정말 많은 어떤 그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역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시를 창작하는 소재가 아주 빈번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고정 시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현대시에서도 역시 그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고통,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왕매가 향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강좌가 굉장히 좀 길어서 여러분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짧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분량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갈게요. 제왕매가 월명사, 생사의 길은 이에 이시함에 머뭇거리고, 나는 가난다 말도 못한 이르고 가난 있고, 어느 가잘에 이른 바람에 이에 뒤어 부러질 늪가 한데 가진하고, 가는 거 모르온저, 미타 차례 맛볼라 도 닦아 기다리고다. 선생님 무슨 얘기 하나요? 중세국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사의 길은, 자, 일단은 제목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망매가, 자, 우리가 제사 지낸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망매가 뭐냐면 망한 누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때 망했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불렀던 노래. 그래서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한 노래. 여러분들이요, 추모는 보통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거, 안타까워하고 그런 걸 추모라고 하죠.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가니까, 자, 나는 간다, 여기 이렇게 따옴표 치세요. 이때 나는 간다라고 말하는 이 주체가 누굴까요? 누이죠, 누이. 죽은 누이가 나 죽어, 나 갈 거야, 나 저승으로 가, 이런 말 못다 이루고 간다는 거죠. 어느 가잘에 이른 바람에, 바람 세무칠까요? 이른 바람이에요. 물론 이파리는 바람이 불면 떨어지게 되지만 그 바람이 꽤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요절, 이렇게 됩니다. 요절했다. 한데 가지 나고, 자, 한 가지 났다는 건 뭐 했다? 부모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같은 우리 형제들을 뭐라고 해요? 동기간이라고 하죠. 그쵸? 동기. 같은 가지에서 났다. 그렇지만 한 대의 부모한테 나오고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태어날 땐 같이 순서대로 태어나도 죽으면 순서가 또 없죠. 동그라미 치세요. 감탄사 나왔네요. 우리가 얘가 향가입니다. 19채 향가 10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10줄인데, 지금 미타 차례 맛볼 나를 도 닦아서 기다리겠다. 지금 그 감정이 여기에 집약돼 있고, 낙구의 감탄사. 감정이 집약돼 있으면서 지금 그 시상을 압축하고 있죠. 시상의 압축. 이 탄식이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미타차를 맛볼라. 자, 이 미타차는 뭡니까? 불교의 극락세계죠. 도를 닦아야 도달할 수 있는 극락세계인데, 여기를 내가 맛보겠다. 그래서 요때 나는 누인데, 요때 나는 뭡니까? 시적 화자. 그 말하는 사람, 누이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도를 닦아 기다리겠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다가 결국에는 그 슬픔을 뭘로 해요? 승화한다 그러죠? 종교적으로 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타 차례에서 뭐 하겠다? 도 닦겠다. 그러면 미타 차례에서 다시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나자, 재회하자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확인 문제 1번이요.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면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첫어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3구의 나와 9구의 나는 누굽니까? 일단 나는 죽은 누이, 뒤에 나는 시적 화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월명사에 사는 보통 승려인데 이 제망매의 어떤 배경설화를 보면 우리가 왜 향가는 설화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승려 월명사가 좀 그 죽은 누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그 죄를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서 돈이 막 서쪽으로 날아갔대요. 보통 이제 서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면은 이제 죽은 세계, 이 저승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 월명사의 그 어떤 바람이 정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죽은 누이의 넋에 이게 닿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리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망매가는 누이가 죽어서 불렀던 노래인데 유리창은 누가 죽었을까? 유리창은 우리가 향수 배웠던 누굽니까? 정지용의 작품이죠. 자, 유리창과 그 뒤에 나오는 더 알아보기에 나오는 은수저는요, 미리 얘기하면요, 자식의 죽음입니다. 자식의 죽음. 뒤에 여성 역시 자식의 죽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봅시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아른거린다. 여럿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 파닥거린다. 자, 유리창,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아른거린다. 차고 슬픈 것. 요것은 뭘까요? 차지만 차가운 느낌. 뭔가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슬퍼. 그쵸? 이제 애틋한 느낌. 요것은 지금 죽은 아이의 모습. 죽은 아이의 이미지가 유리창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럿이 힘이 없이 붙어서 입김을 탁 흐리게 하니까 길들은 양언 날개를 막 파닥거려요. 그러니까 죽은 그 아이의 이미지가 마치 뭐처럼 나오는 거죠? 새. 왜냐하면 날개를 파닥거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창에 비친 이미지가 아이의 모습이 슬픈 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 그래서 물 먹은 별이 보석처럼 박힌다는 거는 이 창밖에 마치 뭐가 나타나요? 별이 나타나서 그게 아이의 모습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새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가 두 번째는 물 먹은 별의 모습으로 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물을 먹었어요? 화자가 눈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죠. 뭐죠? 눈물. 화자가 눈물을 머금고 보는 별이다. 그래서 물 먹은 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석처럼 와서 이렇게 딱 박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보석처럼 박힌다는 건 그리움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아이가 너무 그립다. 이 죽은 아이가 참 그립다 라는 겁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외로운데 어떻게 황홀하지? 자, 여러분 외로운 것과 황홀한 것은 어울리지 않죠. 선생님이요, 여기 막 추석입니다 그러면서 색동 저고리를 막 입고 여기 치마를 짧은 핫팬츠를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상하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외로운 거랑 황홀한 거랑은 맞지가 않아요. 황홀한 거는 굉장히 좋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 막 이런 행복한 거 이런 기분이 있어. 이런 식인데 외로운 건요, 슬프고 고독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왜 외롭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냐면 이 외로운 거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외로워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외롭죠. 아이의 죽음. 그럼 황홀한 거는 아이가 죽어서 아이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없었지만 유리창을 통해서 다시 아이의 모습을 만날 수 있죠. 아이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아이의 어떤 그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외롭고 황홀한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감정을 조금 꾹꾹 누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바로 뭡니까? 역설이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감정의 대위법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감정을 최대한 절제해서 좀 드러내는 거죠. 사실 아이가 죽으면요, 부모님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죽었어, 엉엉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 꾹꾹 담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감정의 절제입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그럼 이 아이가 무슨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폐병.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쵸? 산새 누구의 모습입니까? 죽은 아이를 산새처럼 날아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안타깝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차고 슬픈 것의 함축적인 의미는 뭡니까? 죽은 아이의 환영이죠. 그렇죠? 죽은 아이의 환영.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뭡니까? 유리창이었죠. 자, 이 시의 유리창은요, 사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그 유리창에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유리창을 계속 만져서 진짜 아이를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유리창이 없으면 아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 만남을 막기도 하죠. 단절과 만남. 그 이중적인 그 제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죽은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나타내면서 단절과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제재는 2번 유리창이 되는 거죠. 3번 역설법이 드러나는 식구는 당연히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이건 감정을 폭발하는 거다? 아니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더 슬픈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죽었어. 엉엉엉이 아니라 아이가 죽었네. 아, 너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슬픈 거죠. 슬픈데 슬픈 척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요.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쵸? 여러분도 여기서 좀 그런 애틋한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은수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저 김광균. 유리창하고 은수저는요, 자주자주 많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그 어떤 그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개가 좀 차이가 나는지 좀 차이점을 찾도록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어요. 자, 은수저.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물론 노을이 나오는 게 역시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나타나고 굉장히 어둠의 이미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하강적인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요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뭡니까? 아이가 죽은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죽음의 이미지와 좀 관련돼서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대놓고 얘기하네요. 저녁 밥상에 누가 없어요? 아기가 없다. 아기가 왜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쵸?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 죽음이죠.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아이가 쓰던 은수저겠죠.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자, 이제 바람이 분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어 있냐면 그 다음부터 환영. 아이의 어떤 모습이 보여요. 환영의 시작. 바람이 분다. 그 뒷부분부터 환영이 시작됩니다. 바람 속에 아기가 웃는다. 아기는 방 속을 들여다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자, 이때 방 속은 뭡니까? 아기가 지금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아기는 여기 있으니까 여길 들여다보겠죠. 그 이때 아기가 살고 있지 않은 이 방 속은 뭡니까? 이승을 뜻하죠. 그래서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이승과 저승의 어떤 경계죠. 이승과 저승의 경계. 이승과 저승의 경계. 얘 얼마나 살고 싶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이제 아기가 가야 되는 건요, 방이 아니고요, 여기 바깥에 있는 들길이에요. 그러면 들길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저승길이죠.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왜 울어요? 엄마 없으니까. 그쵸? 안타깝네요. 불러도 대답이 없다. 왜요?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은 어때요? 겁나 멀으니까. 그쵸?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자, 아이를 여기서 엄마가 불러요. 아이의 이름을. 근데 아이는 들을 수조차 없죠. 이렇게 거리감이 느끼면서 내가 이 거리감 속에서 뭘 느껴요? 아유, 대답조차 없는 너. 좌절을 느끼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환영 속에서 아이의 죽음을 결국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말 안타까운 시인데요. 조금 더 직접적인 느낌이 있죠? 그림자마저 아른거리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는데, 그 은수저에서 확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상실의 이미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방이죠, 방. 방은 이승에 해당하겠고요. 그 은수저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시다. 맞죠? 그래서 죽은 아이의 영상과 무관한 건 노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담은 시행은 이제 유리창에서 지금 찾아라 라는 거죠.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지금 이승과 저승의 어떤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또 비슷한 거 뭡니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승입니다. 백석의 시 두 편을 볼 건데 한 편은 여승이고요. 한 편은 수라입니다. 자, 이제 백석하면 굉장히 우리 민족을 일제강점기에 애틋하게 바라봤던 그런 시인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가족의 죽음과 이별은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에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지금 여승이 합장하고 절을 했고 가지치에 냄새가 났어요. 선생님, 내음새인데 냄새라고 썼어요. 시적 허용이죠. 여승의 탈속적인 이미지를 후각화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여승은 이미 세상을 그 속세를 떠났다. 그래서 거의 산내에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다. 라는 걸 가지치, 가지의 냄새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지금 내가 여승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서러워졌다. 연민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여승과 만났어요. 그러니까 1년은 지금 뭐냐면 현재예요. 근데 이 여자승이요, 사실은 승이 되기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2연부터 나옵니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광의 일터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렇게 그 혈색이 이렇게 푸르스, 너무 하얘서 하얀 정도가 아니고 푸르스름한 그런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어요. 이게 여승인 것 같죠?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울었는데 차게 울었다. 청각에 촉각하네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출가하기 전에 여승의 삶이니까 이게 과거인데, 과거의 여승은 그냥 한 여인이었죠. 누가 있었죠? 남편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여기서는 누가 있었으면 딸아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 뭘 팔아요? 옥수수를 팔아요. 그럼 나는 여인에게 뭘 샀어요? 옥수수. 그럼 왜 딸아이는 때렸을까요? 글쎄, 딸아이를 때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엄마 이거 사줘. 왜 난 저거 안 사주는 거야? 아이가 철이 없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근데 이제 엄마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처지가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혼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때렸겠죠. 근데 때리면서도 엄청 속상했겠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어떤 삶을 살았다. 힘겨운 삶을 살았다. 되나요?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지금 보세요. 여인한테 남편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남편. 그런데 남편은 집 나간 지 10년 됐는데 안 왔어요. 사실상 남편 기능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딸아이를 키우면서 옥수수 장사로 먹고 살았었는데 딸아이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죽은 거죠. 돌무덤으로 갔으니까. 근데 선생님 왜 도라지꽃이 좋아서 갔다고 했을까요? 도라지꽃은요 보라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랏빛은 약간 그 왜 사람이 죽으면 파랗게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랏빛은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돌무덤꽃이 좋아서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이게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3년도 역시 과거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인은 혼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혼자 살아가는 이 한스러운 삶, 내가 뭐가 되겠다. 그래, 세상을 버리고 나는 그렇게 정진하겠다. 그 여승이 되는 거죠. 자, 사연. 산꿩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이제 봅시다. 산의 꿩이 서럽게 울었어요. 근데 산꿩이 서러울 이유는 없는데 사실은 누가 서러운 거죠? 여인이 서러운 걸 얘가 닮은 거죠. 감정이입이죠.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 오리가 눈물 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여인은 지금 삭발을 하는데 그 삭발을 하면서 아이의 생각도 나고 내가 그 아이가 있었으면 이렇게 삶을 지금 속세를 떠날 수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나고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삶도 나고 앞으로 나도 그러면 이거 속세를 떠나 살아야 되는데 막상 여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서러움도 복받치고 막 이렇겠죠. 그 눈물가랑 같이 막 떨어지는 거야. 눈물이 펑펑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여승은 이 현실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현실을 저버리고 그 여승이 되는 여기서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개인 한 명이 아니라 누구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가족 공동체를 억지로 잃어버리고 해체되고 희생당한 우리 민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현실에서 희생당한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예요. 내가 현재 지금 그 여승이 된 그 옛날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은 과거에는 딸아이와 옥수수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도 오지 않고 딸아이도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순행적? 역순행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럽게 운다. 여기 감정의 이입이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런 시가 보통은요. 이야기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가 막 전개되기보다는 시는 감정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서사적인 요소가 있어요. 서사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통 소설에 많죠.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래서 얘는 좀 서사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에서 서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시점은 누구냐? 나가 나오니까 1인칭이에요. 우리가 아직 소설은 안 했지만 나가 나오면 무조건 1인칭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여승의 삶을 관찰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승 혹은 그 전에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2번,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음을 감안할 때 시인이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 대표할 수 있는 누굽니까? 여인이 그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안타깝죠. 딸아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억지로 여성이 되진 않았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 역시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수라는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에 대한 얘기냐? 선생님이 저쪽에 그 창고에 기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냅두고 있는 생명체가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거미입니다. 선생님 거미는 익충이라고 생각해서요. 굳이 선생님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죽이진 않는데 모기도 잡아먹고 파리도 잡아먹기 때문에 이 거미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백석은 우리 민족의 삶과 거미를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수라, 백석.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자, 1년에요. 화자는 나로 나온 화자는 거미 새끼를 무심히 버려요. 거미 새끼를 무심히 버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있는 밤은 밤이에요. 그것도 무슨 밤? 차디찬 밤. 그냥 밤도 아니고 차디찬 밤 하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비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화자의 무정함, 정이 없다. 요거를 부각시키죠. 됐나요? 언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갑자기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자, 이어는요. 그 큰 거미가 왔을 때 이제 화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나는 그 큰 거미를 문 밖에 쓸어버리고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서러워한다. 자, 지금 1년에 거미 새끼를 버렸으면 여기는 큰 거미를 버려요. 큰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무심히 버렸단 말이에요. 얘는 뭐 하면서 벌어요? 서러워하면서. 감정이 바뀐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짜릿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감정이 무심했다가 짜릿했다가 이 짜릿이 뭡니까? 서러워하는 거죠. 감정이 점점 들어갔네요. 그쵸? 자, 그러면서 아유 너 새끼 만나러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년 이렇게 해서 가슴이 싹기도 전에, 그러니까 가슴이 가라앉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 좁쌀만한 날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서지도 못한 아주 작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처음엔 서러웠는데 무심했는데 짜릿하고 서러워지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메이는 듯하죠. 에이, 그럼 처음에도 그러지. 그쵸? 처음에는 완전히 무심했었는데. 그쵸? 그러면서 나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밀어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는 무서히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손을 내밀면 얘가 올라가겠어요. 그쵸? 죽을 게 뻔하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종이에 받아요. 정성스럽게 문 밖으로 버리면서 엄마하고 누나하고 형 있는 데를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년은 아주 작은 막 갓 태어난 새끼 거미, 그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엄마와 누나하고 쉬 만나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바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제 엄마하고 누나하고 형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하고 누나, 사실 거미가 그 엄마가 있고 누나가 있고 아까 걔가 형이고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화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처럼 얘기했으니까. 뭐 동물에서는 뭐 엄마, 누나, 형 뭐 이런 관념이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시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거미가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진 않아요.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는 서러워한다, 가슴이 메인다 이런 거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화자의 감정은 점점 아무 생각 없다가 서러워지다가 가슴이 메이는 걸로 변하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확인 문제는 1번에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요. 거미 새끼를 버리면서 처음엔 죄의식이 없었다가 나중에 큰 거미가 엄마네? 그럼 네 새끼를 만나? 이렇게 버리다가 아주 작은 거미 새끼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니네들 다 만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제목이 수라가 아니라 거미여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수라라는 제목을 썼을까? 자, 확인 문제 3번을 보면서 좀 볼게요. 다음을 참고하여 이 시의 제목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서술하시오. 수라는 불교에서 중생이 자신의 업보에 따라 윤회하는 것을 윤회하게 되는 6세계, 즉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지옥의 6 가운데서 아수라를 달리 부르는 거다. 아수라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혼돈과 비극의 세계다. 이 시가 시집 사슴에 수록되어 발표되는 1930년대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한민족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특히 절대 빈곤에 빠진 농민의 상당수가 화장민이 되거나 일본, 만주, 시베리아로 일거리 찾아 이주하는 등 우리 민족 내부에서 가족 공동체 해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왜 수라를 썼지요? 그러니까 그 지금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그 아수라의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그 일제에 의해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어떤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고 썼다? 수라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 그렇구나. 수라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수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민족의 비극적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슴을 메이는 듯한 느낌을 느끼는 이유 2번을 보시면 거미 가족이 그 해체된 상황을 이제 인식하고 있죠. 처음에는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큰 거미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심히 버렸던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선생님이 준비했던 가족의 죽음과 이별 그 구강이었고요.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을 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이제 그 거미라는 어떤 그 존재를 통해서 사실 그 거미가 그 가족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거미들이 인간이 될 수도 있죠. 인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요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미를 인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고전시, 현대시 끝날 때까지는 이제 현대시 쪽보다는 고전 작품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은요, 자연하고 굉장히 친한 부분인데, 이 자연 친화라고 선생님이 묶었는데, 이 부분은 현대시랑은 조금 차이가 나서 선생님이 현대시랑 같이 묶지 못했고요. 고전들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출제되는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요. 어렵더라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